솔에 찌든 줄만 알았어요. 매일 밤 누더기를 입고 나가는 모습이 그냥 부끄러웠고 짜증났고 그래서 외면했죠. 매일 그 아이를 찾아다녔다. 그날 내가 못 꺼낸 그 한 아이. 그날 전봇대 뒤에서 그걸 본 순간 제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술에 찌든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의 잔잔한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동참해주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꾹 눌러주시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가로등이 깜빡이는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선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다가 현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매일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문고리가 왜 이래? 정만식의 술 취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선아는 한숨을 내쉬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72세 시아버지는 신발조차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외투에서는 쿰쿰한 술 냄새와 함께 뭔가 시큼한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에 또 어딜 다니시는 거예요, 아버님? 선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만식은 선아를 흘끗 보더니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집구석 좀 나가면 안 되냐? 숨 좀 쉬러 나갔다. 숨 쉬러 나가서 술을 드세요? 민준이가 깰까봐 조용히 좀 들어오시면 안 되겠어요? 정만식은 대답 대신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그런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무슨 약속이 있길래 매일 밤 저러실까요? 사실 선아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 집에서 지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정우성은 지방 발령으로 부산에서 근무 중이라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선아는 혼자서 8살 아들 민준이와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정만식도 지금처럼 매일 밤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년 전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부터 정만식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밤만 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아는 거실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장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아에게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에 민준이를 깨워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낸 다음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는 민준이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술 취해서 들어오는 시아버지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말 지칠 대로 지쳤어요. 더 속상한 건 이웃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만식 씨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아세요? 어제 새벽에 보니까 휴지통 뒤지시던데. 아이고, 그러게요.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아버지는 왜 저러실까요? 선아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 우성은 대기업에서 과장 직급으로 일하고 있고 선아도 나름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정만식이 안방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는 현관에 벗어놓은 시아버지의 신발을 정리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항상 신던 낡은 운동화였는데 밑창이 다해져서 비 오는 날이면 발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새 신발을 사드린다고 하면 필요 없다며 화를 내시더군요. 선아는 민준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시아버지가 들어와도 깨지 않고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선아는 아이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해주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가까웠어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민준이 아침밥을 차려줘야 하는데 정말 피곤했습니다. 선아는 시아버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매일 밤 나가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예전에는 정말 다정한 아버지였는데 말이에요. 민준이를 무척 예뻐하셨고 선아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매일 밤 정만식이 나가는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만식은 예전보다 더 일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밤 11시쯤 나가던 것이 요즘엔 10시만 되어도 슬그머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선아는 민준이 방에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엄마가 읽어주는 백설공주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7 난쟁이들은 왜 백설공주를 도와줬어요? 착한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야. 민준이도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아? 네,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선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점점 눈을 감으며 졸기 시작할 때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선아는 조용히 민준이 방 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정만식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정말 조용히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선아는 호기심이 생겨서 거실 창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창문 사이로 내다보니 정만식이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입던 그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치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만식의 손에 들려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선아는 처음에 술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보온병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만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선아는 문득 그 외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입던 옷이었는데 정말 누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낡았어요. 소매 부분은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고 등 쪽도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선아는 새 옷을 사드린다고 몇 번 제안했었는데 정만식은 매번 펄쩍 뛰며 거절했어요. 이 옷이 제일 편하다면서 절대 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빨래할 때도 괜찮다며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선아가 민준이를 데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같은 동에 사는 박 여사와 마주쳤어요. 아, 선아 씨. 잘 됐네요. 얘기 좀 할까요? 박 여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선아는 민준이 손을 잡고 박 여사 앞에 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만식 씨 얘기인데요. 요즘 폐지 줍는 노인들하고 다니시는 거 아세요? 선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어제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봤는데 정만식 씨가 다른 노인분들이랑 같이 골목에서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왜 아버지는 저러실까요? 박 여사의 말에 선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옆에서 민준이가 엄마, 할아버지가 뭐 하셨어요? 라고 묻자 선아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산책하신 것 같은데요. 선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박 여사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민준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간식을 준비해 주면서도 선아의 머릿속은 온통 시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날 저녁 우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알아? 왜, 또 무슨 일 있어? 이웃 사람들이 아버지가 밤마다 나가서 다른 노인분들하고 뭔가 하신다는 거야. 혹시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건 아닐까? 우성은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용돈 부족하신가? 내가 더 드리겠다고 해도 안 받으시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민준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선아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시아버지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정만식은 나갔습니다. 선아는 거실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생각했어요. 저 외투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매일 밤 나가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선아는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언젠가 선아도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혹시 시아버지에게 선아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는 걸까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만식이 돌아온 거예요. 선아는 모르는 척하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만식은 평소보다 조용히 들어와서 안방으로 향했어요. 선아는 시아버지가 방문을 닫고 난 뒤에야 일어나서 현관을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흙이 조금 묻어 있었고 신발장 근처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어요. 술 냄새가 아니라 뭔가 다른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시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 걸까요?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선아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10년이 넘었지만 정만식은 늘 과묵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말수가 적으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 반이었습니다. 곧 시아버지가 나갈 시간이었어요. 선아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선아는 조용히 일어나서 민준이 방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는 편이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 예상했던 대로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정만식이 신발을 신는 소리였습니다. 선아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운동화를 챙겼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간 지 5분 정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정만식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어른거렸어요. 선아는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정만식은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주택가를 지나 상가가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대부분이었고 네온 사인만이 깜빡이며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선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기도 했거든요.
정만식은 헌책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는데 밤에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가게 셔터는 모두 내려져 있었고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모퉁이에 숨어서 시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정만식은 주변을 둘러본 다음 외투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어요. 선아는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봤지만 너무 멀어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만식은 그 종이들을 헌책방 벽과 옆가게 벽에 조심스럽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전단지를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정만식의 표정이었어요. 단순히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표정이었거든요. 종이를 다 붙이고 난 정만식은 헌책방 셔터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10분 정도 지났을 때 골목 저편에서 2명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정만식과 비슷한 연배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형, 오늘도 나오셨군요. 응, 오늘도 추우니까. 세 사람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아는 시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집에서는 항상 무뚝뚝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표정이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오늘은 누가 있을까요? 어제 그 젊은 친구 아직 저기 있더라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던데. 세 노인은 각자 가져온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만식은 가져온 보온병을 열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정말 따뜻한 음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아가 줄곧 술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보리차였던 거예요. 다른 노인들도 담요와 김밥, 그리고 따뜻한 음식이 담긴 용기들을 꺼냈습니다. 선아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건지 조금씩 알 것 같았거든요. 세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지켜봤어요. 골목 구석진 곳에 판지를 깔고 누워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20살 중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너무 추워서인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정만식이 조용히 다가가서 청년을 깨웠습니다. 아들아, 일어나봐. 따뜻한 거 좀 먹고 가. 청년은 놀란 듯 일어나더니 정만식을 봤어요. 아, 아저씨. 또 와주셨네요. 춥지? 담요 좀 더 덮어. 정만식은 청년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다른 노인들도 김밥과 따뜻한 국물을 청년에게 건네주었어요. 선아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매일 밤 나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폐지를 주우러 다닌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니신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진심이었습니다. 별말 마라.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으니까. 정만식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선아는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세 노인은 청년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년의 사정을 물어보기도 하고 따뜻한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정만식은 청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아는 시아버지 일행이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벽에 붙여진 종이를 확인하러 갔어요.
가로등 불빛으로 겨우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였습니다. 흑백 사진과 함께 이름과 특징이 적혀 있었어요. 선아는 전단지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시아버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한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본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매일 밤 술 먹으러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길거리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선아는 평소처럼 민준이를 깨워서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정만식은 늦잠을 자시는 편이라 아침에는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아 씨, 괜찮아요? 오늘 좀 멍해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선아는 괜찮다며 애써 웃었어요. 도저히 이런 일을 남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만식은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선아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젯밤 본 따뜻한 모습과 지금의 무뚝뚝한 표정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아버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든 상관없다. 여전히 짧은 대답이었어요. 선아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시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정만식은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선아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사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정만식이 나간 후 선아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에 놓여진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벗어놓지 않는 그 누더기 같은 외투를 깜빡하고 두고 나가신 거예요. 선아는 외투를 들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빨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거절하셔도 이렇게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다니시면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외투를 들고 세탁실로 가면서 선아는 옷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나와 있었고 여기저기 얼룩과 구멍이 있었어요. 이 옷을 빨면 아예 못 입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깨끗하게 빨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세탁기에 넣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깥쪽 주머니에는 낡은 지갑과 열쇠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주머니를 만져보니 뭔가 두꺼운 종이 같은 것이 들어있었어요. 선아는 조심스럽게 꺼내봤습니다.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부분은 거의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선아는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신문 스크랩을 펼쳐봤습니다. 1978년 12월 15일자 신문이었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산 고아원 화재, 무명의 남성이 아이들 17명 구조. 선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어젯밤 10일시경 용산구에 위치한 사랑의 고아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해 고아원 건물 2층이 전소되었으나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서와 함께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이 아이들을 구조하는 데 앞장서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 남성은 불길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건물 안으로 들어가 17명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했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고아원 원장은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을 모두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기사와 함께 흐릿한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아이를 안고 나오는 남성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이 워낙 흐릿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뒷모습이 왠지 낯익었어요. 선아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외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새 옷이었겠지만 스타일이나 색깔이 똑같았습니다. 선아는 다시 기사를 읽어봤어요. 1978년이면 정만식이 28살 정도였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젊었겠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님인가요? 선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만약 정말 시아버지라면 왜 이런 일을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말이에요. 선아는 신문 스크랩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사 아래쪽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읽기 어려웠지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태성, 당시 8세, 2층 끝방. 아직 못 찾음. 선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조태성이라는 아이를 찾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면 어젯밤에 본 실종자 전단지도 이 아이와 관련된 걸까요? 선아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만약 정말 시아버지가 그 화재에서 아이들을 구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지금도 그때 구하지 못한 아이를 찾고 계신다면, 매일 밤 나가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왜 가족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선아는 신문 스크랩을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서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외투도 그냥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빨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제야 시아버지가 왜 이 옷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정만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선아는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없는 모습 뒤에 이런 따뜻한 마음과 아픈 기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선아는 우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라면 분명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 또 뭔 일이야? 요즘 아버지 얘기만 하네. 우성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선아는 신문 스크랩을 발견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1978년 용산 고아원 화재에서 아이들을 구한 무명의 영웅이 시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때 구하지 못한 아이를 찾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우성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아야, 그게 정말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어? 사진이 흐릿하긴 하지만 체격이나 옷이 너무 비슷해. 그리고 그 외투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도 이제 알 것 같고, 설령 그게 아버지라고 해도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이 중요한 거지. 옛날 일은 옛날 일일 뿐이야. 괜히 미화하지 마. 우성의 차가운 반응에 선아는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화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밤 나가셔서 노숙자들 도와주시잖아. 그것도 확실해? 혹시 선아가 잘못 본 건 아니야?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실 분 같지 않은데. 우성의 말에 선아는 화가 났어요. 직접 본 것도 믿지 않는다니요.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선아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요즘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뭔가 좋은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선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냉소적일 줄 몰랐거든요. 주말에 시누이 정수진이 놀러 왔습니다. 수진은 32살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패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늘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이라 가족들 사이에서는 좀 차가운 편으로 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우성이 선아의 이야기를 수진에게 했어요. 선아는 시누이라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일까 기대했지만 수진의 반응은 우성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언니, 그게 정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불가능한 일이야? 딱 봐도 노숙자 감성팔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을 하셨을 리 없어요. 수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설령 그 일이 진짜라고 해도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40몇 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를 성인 취급할 건 아니잖아요. 성인 취급이 아니라 언니도 아버지 때문에 요즘 힘드시니까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고 싶으신 거죠?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수진의 말에 선아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요. 그날 밤 정만식이 나가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본 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라 민준이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고 우성과 수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선아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정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왜? 제가 아버님 외투에서 신문 스크랩을 봤어요. 정만식의 손이 멈췄어요. 선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1978년 용산 고아원 화재. 그때 아이들을 구하신 분이 아버님이시죠? 정만식은 선아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놀랍다는 표정도 아니고 화난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체념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왜 아무에게도 안 하셨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성과 수진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더욱 감정이 북받쳤거든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가족들은 아버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아는 처음으로 시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답답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거실에서 우성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왜 저러지? 언니가 또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나 봐. 정만식은 잠시 선아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애들 중 하나. 아직 못 찾았다. 네. 조태성이라는 아이. 그때 구하지 못했다. 마지막에 2층 끝방에 있었는데 불길이 너무 세서 정만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선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며 사시는지, 왜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는지를 말이에요. 그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찾고 계신 거예요? 정만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시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시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모두 슬펐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선아에게 우성이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표정이 이상하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선아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봐야 똑같은 반응만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선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40몇 년 동안 한 아이를 찾아 헤매고 계신 시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시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밤 나가시는 모습이 답답하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몇 년 동안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하지만 정만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선아와 나눈 짧은 대화 이후로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혼자 식사를 하시고 낮에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나가셨어요. 선아는 궁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태성이라는 아이를 찾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믿고 계실까요? 목요일 밤 선아는 다시 시아버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정만식이 나간 지 10분 정도 후에 선아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길을 따라 헌책방 앞 골목까지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골목에는 정만식 혼자만 있었어요. 지난번에 함께했던 다른 노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만식은 벽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종이를 가져온 것 같았어요. 선아는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정만식은 전단지를 붙인 후에 작은 수첩 같은 것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수첩을 벽 틈에 숨겨놓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정만식은 골목을 떠났어요. 선아는 시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벽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만식이 숨겨놓은 수첩이 있었어요. 선아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겨우 읽을 수 있었는데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조태성 찾기 마이너스 1979년 1월부터 시작. 그 아래로 날짜별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1월 15일 마이너스 용산역 근처 전단지 부착 반응 없음 1979년 2월 3일 마이너스 고아원 주변 수색 단서 없음 1979년 3월 20일 마이너스 신문 광고 게재 연락 없음. 기록은 계속 이어졌어요. 1980년, 1981년. 몇십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조태성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갈수록 기록이 구체적이고 절실해졌습니다. 1985년 8월 12일 마이너스 서울역에서 비슷한 또래 청년 목격 확인 결과 다른 사람 1990년 4월 5일 마이너스 실종자 찾기 모임 참석 조태성 관련 정보 없음 1995년 12월 24일 마이너스 크리스마스 조태성이 어디서 보내고 있을까? 중간중간에는 조태성에 대한 기억들도 적혀 있었어요. 키 120cm 정도, 왼쪽 볼에 작은 점, 말을 잘하지 않던 아이 마지막에 본 곳, 고아원 2층 끝방, 창문 쪽 침대 화재 당시 연기 때문에 의식 잃고 쓰러져 있었을 것.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만식이 얼마나 그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최근 기록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0년 3월 마이너스 코로나로 수색 중단, 집에서만 기다림 2021년 7월 마이너스 거리 노숙자들과 함께하기 시작, 혹시 조태성이 그들 중에 2022년 12월 마이너스 안에 떠나보냄, 이제 혼자서라도 계속 찾을 것. 가장 최근 기록은 일주일 전 것이었어요. 2025년 7월 17일 마이너스 또다시 단서 없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음. 조태성 살아있기를. 선아는 수첩을 덮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0몇 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아이를 찾아 헤매신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때 선아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알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종자 찾는 노인, 온라인에서 화제. 누더기 영웅. 선아는 깜짝 놀라서 링크를 눌러봤어요. 동영상이 재생되었는데 익숙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골목이었어요. 동영상에는 정만식이 전단지를 붙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노인들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런 분이 진짜 영웅이죠. 매일 밤 저렇게 나와서 도와주신다니 감동이에요. 저 외투 보세요. 정말 낡았는데도 계속 입고 계시네요.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일까요?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가고 있었고 공유도 수천 번이나 되었어요. 해시태그로 누더기 영웅이라고 붙여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아버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혹시 조태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관심을 원하실까요? 40몇 년 동안 조용히 혼자서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선아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다시 넣어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봤어요. 정만식의 뒷모습이 화면에 나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이미 몇몇 방송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글들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선아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 것 같았지만 과연 시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방법으로 조태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었어요. 곧 시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었습니다. 선아는 평소처럼 모르는 척해야 할지 아니면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틀 후 오후 선아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아야, 집에 사람들이 와 있어. 빨리 와봐. 민준이의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선아는 급히 조퇴를 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는 방송국 차량 2대가 서 있었고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 2명과 카메라를 든 스태프,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 1명이었어요. 여성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휴먼 다큐멘터리 팀 김소영 기자입니다. 김소영 기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준이는 소파 구석에 움츠러들어 앉아 있었고 정만식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근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보셨나요? 매일 밤 거리에서 실종자를 찾고 계시는 어르신 말입니다. 선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니 이 집에 사시는 정만식 어르신이 맞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김소영 기자는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조회수가 이미 100만을 넘어가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려 있었고 대부분 정만식을 응원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어르신께서 인터뷰를 거절하고 계시는데 혹시 며느리분께서 설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아는 난감했어요.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억지로 설득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버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워요. 많은 분들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찾고 계신 분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소영 기자의 마지막 말에 선아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방송을 통해서 조태성을 찾을 수 있다면 시아버지에게도 좋은 일일 텐데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정만식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어요.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 어르신, 저희는 어르신의 숭고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정만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김소영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찾고 계신 조태성이라는 분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978년 용산 고아원 화재 당시 실종된 정만식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김소영 기자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에서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정보들이 제보되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조태성 씨나 그에 대해 아는 분이 연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만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그냥 가주세요. 아버님. 선아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스태프가 문을 열어줬어요. 실례합니다. 여기 정만식 어르신 계신가요? 문 앞에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네, 저인데요. 정만식이 대답하는 순간 남성과 정만식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어붙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봤어요. 김소영 기자와 스태프들도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이름이 조태성입니까? 남성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만식을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어릴 적에 화재 때 조태성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저를 안고 나왔어요. 엄마는 끝내 못 나왔지만 조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그때 왼쪽 볼에 점이 있던 작은 아이. 맞아요. 기억나요. 아저씨가 저를 안고 계단을 내려갈 때 너무 무서웠는데 아저씨가 괜찮다고 계속 말해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4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정만식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저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47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조태성은 정만식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정만식은 조태성의 손을 잡고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조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김소영 기자도 스태프들도 선아도 심지어 민준이까지도 말이에요.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됐다.
정만식은 조태성을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47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